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퇴행성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많이 호전시킬 수도 있고 기억력이 비교적 온전한 치매도 있는데요. 기억력이 온전하다 보니까 진단이 늦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이상 지나면 치매가 오기가 쉽습니다. 치매가 오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면서 한의사이기도 한 김시호입니다. 노인병이지만은 요즘 젊은 세대 치매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치매 발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5년마다 발병률이 2배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8에 의하면 65세 이전의 치매 발병률이 2009년도에 17,772명에서 2018년에 63,231명으로 약 10년 사이에 4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러는 이유는 검진이 활성화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치매 환자가 젊은 층에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은 걷지 않게 되면서 다리가 약해지는 것처럼 스마트폰이라든지 AI가 발달하게 되면은 머리를 덜 쓰고 기억을 많이 안 해도 되고 편한 세상이 되지만은 그만큼 내가 자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디지털 치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디지털 치매는 전두척두엽 치매와 비슷한 치매가 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운동이나 신체활동, 머리 쓰는 것을 귀찮아하는 귀차니스트. 두 번째는 비만, 우울증, 사회적 고립, 시각, 청각 저하 등으로 행동이 굼뜬 굼뜨니스트. 세 번째는 편집증, 짜증, 하등 성격이 고약해진 고얀니스트. 네 번째는 술, 담배, 도파민 분비를 즐기는 도파미니스트.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입니다. 습관과 환경의 영향이 유전보다 약 2배 정도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20에서 30% 정도 되고요. 생활 습관, 식습관이 40% 전후, 환경 요인이 20에서 30% 정도로 치매 발병에 습관과 환경 요인이 유전적인 요인보다 약 2배 이상의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전적 영향이 큰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를 보면은 1에서 2% 정도는 유전병입니다. 그리고 20% 정도는 아포2포라는 유전 인자를 갖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서 발병하고요. 또 한 20% 정도는 유전병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나머지 60%는 전혀 유전과 관계없이 치매가 발병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포2포가 있는 1, 2%는 유전병으로 65세 이전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병하고요. 40%는 65세 이후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는 경향이 있고 60%는 아무런 유전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온 그런 경우로 습관과 환경의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면도 그렇고 질 좋지 않은 수면도 치매 발병을 높이는데요. 머리에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림프 시스템이 없습니다. 대신 글림파틱스라는 구조물이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은 뇌세포가 살짝 붓게 되고요. 주변 혈관하고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틈새가 없는데 잠을 깊게 주무시게 되면은 뇌세포 부종이 가라앉으면서 혈관과 뇌세포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는데 이걸 글림파틱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깊은 수면의 스파라는 뇌파와 혈관의 박동에 의해서 뇌척수액이 그 틈새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찌꺼기를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은 노폐물 제거가 안 되어서 머리가 빨리 나빠질 수 있고요. 렘 수면 중에는 기억을 정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매는 종류가 많은데 종류에 따라 기억력이 먼저 떨어지는 치매도 있고 성격과 행동이 먼저 바뀌는 치매,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퇴행성 치매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는 기억력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치매가 될 정도가 되면은 기억력이 떨어진 문제로 인해서 일상생활 능력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자꾸 깜박거린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물은 걸 또 묻고 한 말을 또 하고 중요한 약속도 잘 잊어버리고 기억이 나지 않아 딱 잡아떼는 것처럼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냄비 같은 거 올려놓으면 잘 태울 수도 있고 물건을 아무데나 두고 못 찾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 이외에도 인식하는 능력, 주의 집중해서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사고방식이 매끄럽지 않은 특징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결정한 걸 감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일을 처리하는 능력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하철 한성역이나 잘 다니지 않던 그런 길에서 길을 잃기가 쉽고요. 오래 보지 않는 친척이나 친구,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을 얼굴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돈 계산이나 집중해서 하는 경제 행위가 어려워지고 말하는 능력이나 가사나 요리 이런 것들이 확 떨어지고 직장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기억력이 비교적 온전한 치매도 있는데요. 기억력이 온전하다 보니까 진단이 늦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성격과 행동이 변하고 감정 표현이 부적절해지거나 언어 능력이 부적절해지는 전두척두엽 치매가 있고요. 헛것을 보거나 행동이 굼뜨거나 의식이 좋았다 나빴다 변동이 심하고 하는 레비소체 치매, 파킨슨 치매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혈관 치매는 어디에 뇌졸중이 생겼느냐, 풍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치매도 있습니다. 건망증 단계에서부터 기억력이 조금씩 나빠져 갖고 치매로 되면은 기억력이 떨어진 게 심하기 때문에 기억력 장애라고 하고요. 그 전 단계에는 기억력 저하라고 볼 수 있죠. 기억력 장애는 치매 초기 정도라면은 일주일 내에 본인이 겪었던 아주 중요한 것도 힌트를 주거나 설명해 줘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상이거나 단순 건망증이 있는 사람을 당근씨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보다 못해졌다고 느끼지만은 그토록 크게 실수할 정도가 아니라서 남들이 머리가 나빠졌다는 걸 잘 알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을 주관적 인지 저하라 하는데 이런 분을 주인장 씨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실수를 자주 하는 분을 경도 인지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경인장 씨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친구 4명 중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된 알치 씨가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3분이 모여가지고 알치 씨를 병문안 겸 생일 축하하러 가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에 주인장 씨가 깜빡 잊고 있다가 부인이 오늘 나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에 갑자기 기억이 떠올라가고 아차 오늘 병문안 가기로 했구나 하고 불이 나게 약속 장소로 가서 주인장 씨가 조금 늦었습니다. 당근 씨는 이미 나와 있었고요. 경인장 씨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근 씨한테 경인장 씨가 안 나왔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 이번에도 늦을 것 같아서 내가 방금 전화를 했어. 그래서 전화를 받고 늦게 경인장 씨가 나타났습니다. 알치 씨는 친구들이 문병을 왔는데 어제도 문병 온다는 전화를 받았고 오늘 또 문병 온다는 전화를 받았는데도 친구들이 왜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면은 알츠하이머 치매죠. 그래서 알치 씨는 친구들이 와서 반갑기는 하지만 왜 왔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기억은 보통 사람도 금방 잊어버릴 수 있죠. 중요한 기억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겪었던 굉장히 중요한 기억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모든 걸 잊어버리는 게 초기 치매고요. 아침에 있었던 일을 오후에 모를 정도면은 중기 치매. 방금 했던 것조차 모르면은 말기 치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치매가 오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냄새를 못 맡는 것입니다. 후각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 레비소체 파킨슨 치매가 10년에서 15년 뒤에 올 가능성이 크고요. 가끔은 5년에서 10년 뒤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렘 수면 장애라고 있는데 렘 수면 상태에 우리가 사지가 마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꿈 따라 행동하게 되면은 사고도 날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마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마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옆에 자는 사람을 때리거나 목욕병처럼 걷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5년에서 15년 뒤에 레비소체 치매가 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심한 낮잠을 자는 경우가 있고요. 밤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는데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은 레비소체 치매가 오는 경우가 많고 5년이 지나면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는 경우에도 낮잠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이나 미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5년쯤 지나면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기 쉽고요. 시각장애라든지 환시, 헛것을 보는 경우에는 5년쯤 지나게 되면은 레비소체가 오는 경우가 많고 간혹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올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은 한 5년 뒤에 혈관 치매가 오거나 레비소체 치매가 오기가 쉽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으면은 한 5년에서 10년 뒤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간혹은 혈관 치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력만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후각, 시각, 청각, 미각이 있는 오감이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특히 렘 수면장애라든지 불면이 있다든지 또 낮에 잠으로 골아 떨어진다든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이상 지나면은 치매가 오기가 쉽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진압력 그리고 기억에 문제가 있는가 말하는 언어에 문제가 있는지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눈에 보이는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인 시공간 능력의 변화가 있는지 감정 정서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걸 환자와 대화로 파악할 수 있고요. 이럴 때 검사하는 분위기처럼 딱딱하게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대화를 하면서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적어서 진료할 때 드리면은 훨씬 더 의사가 정확하게 환자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죠.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은 혈당 충격이 전 통곡물, 두 번째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다양한 색소를 가진 채소와 과일,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기름, 들깨가루, 좋은 기름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중요하고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는 인지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콩 종류라든지 생선, 계란, 닭, 오리와 같은 가금류를 즐겨 드시는 게 좋고 육고기, 붉은 고기는 작은 양을 너무 자주는 드시지 말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고기도 드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이 잘 되어 있는 음식으로는 지중해식 식단, 마인드 식단, 전통적인 식단인데 약간 개량할 점이 있죠. 좋은 기름을 조금 더 쓰고 좋은 단백질을 조금 더 보충하면은 우리의 전통적인 식단도 아주 좋은 치매 예방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매를 유도하는 나쁜 음식으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설탕이라든지 정제 탄수화물이라든지 혈당 스파이크를 높일 수 있는 음식과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 이런 것은 LDL을 높이고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트랜스 지방은 안 먹도록 노력하고 포화 지방은 조금 적게 먹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이 많은 염장식품이나 짜게 먹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든지 하면은 혈관 질환을 유도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곤란하지만 너무 적게 먹는 것도 곤란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붉은 고기와 가공육인데요. 붉은 고기에는 철분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음식이고 가공육은 아질산염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장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보고요. 알코올 자체 그리고 대사산물인 알데하이드가 뇌를 나쁘게 직접적인 도구로 작용하고요.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영양이 불균형하고 대사질환을 악화시킬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을 해야 됩니다. 약간 숨 차올 정도로 빨리 걷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마이오카인이라는 게 분비되어서 뇌가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균형 운동과 유연성을 키우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노년기에 실족을 하거나 넘어지는 걸 방지해주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되고요. 가능하면 운동을 단순하게 하지 말고 인지 활동과 겹쳐서 하는 운동, 머리를 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그냥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뇌를 자극을 합니다. 댄스를 한다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 축구, 족구, 농구처럼 팀을 이뤄서 전략을 갖고 하는 운동도 뇌 발달에 큰 도움이 되고요. 이중과제로 걸으면서 숫자를 세거나 걸으면서 명상을 하거나 걸으면서 박수를 치거나 손 운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운동도 뇌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가유불급이고 모자라면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욕심이 나서 그걸 너무 많이 하면은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하죠. 그래서 초점 있게 머리를 쓰는 게 좋지만은 머리가 좋을 때는 두세 가지 이상을 한꺼번에 신경을 써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멀티타스킹을 가끔 하는 게 머리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가부하가 걸리면은 머리에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머리가 단련되는 것보다 머리가 나빠지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멀티타스킹을 많이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고요. 잠깐 동안은 복잡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람과 어울리면은 첫 번째 머리를 쓰게 되죠. 뇌 운동이 되고 두 번째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이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신경회로를 자극하는 것. 일상의 변화가 있어야죠. 똑같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활동하게 되면은 내가 자극이 되지 않는데 새로운 것을 할 때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거나 글을 써보는 것처럼 일상적이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것이 뇌를 자극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시라든지 노래라든지 짧은 문장을 암기하는 습관이 기억 중추를 자극을 하게 되고요. 시각, 청각, 언어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소리 내어 읽고 쓰는 그리고 간단한 숫자라든지 스토크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머리를 단련시키는 것 그리고 노래의 리듬을 타보는 것 그런 것은 또 감정적으로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하루 일정을 스스로 아침마다 계획을 하거나 저녁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런 것도 머리 발달에 도움이 되고 짧은 글쓰기,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호문쿨루스라고 있어요. 뇌의 그림을 보면은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전두엽 끝부분과 척두엽 앞부분에 있는데 그 중에서 손이 작용한 부위를 손으로 그리고 얼굴이 작용하는 부위를 얼굴로 그리고 팔다리가 하는 부분을 팔다리로 그리면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 이상한 사람을 호문쿨루스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손이 굉장히 크고 혀와 입이 굉장히 크고 얼굴도 큽니다. 그러니까 손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웃거나 얼굴 표정을 변화시키면은 머리가 굉장히 크게 자극을 받고 뇌가 발달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실외 활동을 하게 되면은 비타민 D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수면을 좋게 하는 멜라토닌이 많이 생성이 되고 새로운 공기를 마시면서 기분 전환도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내 활동에 장점이 있고요. 실내 활동은 날씨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다양한 인지 자극 활동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실외 활동을 주 3회 이상 하면은 치매 발병률이 30%에서 40% 줄어든다는 그런 연구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실내 지적 활동을 한다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25%에서 30% 정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자극하는 게 지적 자극이 중요하지만은 육체적 운동, 육체적 활동이 더 우선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적 활동은 많은 부위가 관여하지 않지만 내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주변도 살펴야 되고 내 동작에 대한 강약도 조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실내 활동이 더 좋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병이 있습니다.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병은 지주막하 출혈이 있다든지 양성뇌종양이 있다든지 술을 많이 드셔서 비타민 B가 부족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면은 그런 원인들을 미리 제거를 해주면은 병이 재발이 되지 않고 치매가 낫는 가성 치매가 있습니다. 가역성 치매라고도 하고요. 전체 치매의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진성 치매 중에서 혈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많이 호전시킬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거의 멈춘 상태로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퇴행성 치매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진행된 치매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진행을 막기가 어렵고 진행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게 오는 분 중에 한 분은 치매가 왔는데도 대학병원에서 치료하시다가 한약 치료를 받겠다고 오셔서 치료를 받고 1년 뒤에 대학병원에 가셨더니 치매가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이번에는 3년이 지나고 가셨는데 거의 정상인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치매 초기인데도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보다 바로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일 때 치료하는 것이 치매 초기보다 훨씬 좋겠죠. 물론 경도인지장애보다는 그 전 단계인 주관적 인지저하일 때 치료하는 것이 좋은데 경도인지장애를 10년 전에 치료를 시작해서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도 더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60대 초반이셨던 분, 지금은 70대 초반이 되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나 치매 아니야 이런 분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 치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치매 아닙니다. 다만 젊었을 때보다는 머리가 조금 약해진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나빠지는지만 검사를 하겠습니다 라든지 협조를 받아내면서 해야지 따지거나 다그치거나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치매 환자가 본인이 치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병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병식이 사라지는 이유는 뇌의 자기 인식 회로가 고장났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변화를 본인이 인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치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본인이 기억이 떨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식이 있는데도 치매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불안을 회피하려고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는 심리 기제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걸 병 때문에 온다는 것을 가족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잘못하는 것은 병이라서 그러는 것이지 일부러 고집을 부리거나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가족들이 환자가 불안감을 느끼게 지적질을 하거나 따지거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고요. 환자를 무시하면은 좌절감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막 다그치게 되면은 환자가 화가 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가행 보호하거나 가소 보호를 하게 되면은 환자의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헛것을 봤다는데 물건이 없다, 귀신이 없다 막 강조하게 되면은 환자가 내가 거짓말쟁이가 됐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을 너무 확인시켜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감정을 폭발하거나 어린애가 야단을 맞으면 굉장히 쪼그라드는 것처럼 환자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위축될 수가 있죠. 이런 걸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접근법은 논쟁 따지지 말고 공감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존심을 지켜줘야 되고 정서적 지지, 감정을 챙겨드려야 되고 안정된 환경으로 마음이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고 항상 환자는 버려질까는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보호한다는 그런 믿음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를 케어한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혼자서 짧은 기간은 소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긴 병에 호소 없다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돌보는 사람 말고도 형제라든지 친지라든지 이렇게 같이 부담을 덜어줄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주 간병인의 휴식, 마음의 전환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부담을 나누는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도와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장애 등급을 받아서 보조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요.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은 치료비를 1년에 어느 정도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치매 치료를 받으시다 한약 치료를 원해 저에게 오신 50대 후반의 부인이셨습니다. 뇌세포 재활 치료로 가벼운 농담도 하시고 외국 여행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되셨는데요. 이후에 오지 않으셨어요. 한 2년쯤 더 지나고 난 뒤에 많이 악화된 상태로 오셨는데요. 계속 치료했더라면 많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큰 환자였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치매가 2026년에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65세 이상 인구의 10명 중 1명 치매이시고 85세가 넘으면 3명 중에 1명이 치매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 수밖에 없는데요. 오래 살게 되면은 치매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젊었을 때부터 치매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 암 환자가 굶어서 죽는다는 말은 사실에 가까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이 쉽게 빠지는 잘못된 치료법은 너무 고기를 안 먹거나 굶으면 암세포가 죽는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고요. 채식과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고요. 특히 비타민 A, 비타민 E, 베타 카로틴과 같은 고용량 항산화제가 오히려 모든 암 발생의 토대가 되는데요. 오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첫째, 암의 유전적 영향을 받는 것은 5에서 10% 정도이고요. 생활 습관과 환경의 영향이 90에서 95% 정도로 많이 영향을 받고 그 환경적인 요인이 DNA의 손상을 누적시켜서 나중에 암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취약성을 갖고 태어났더라고 하더라도 나쁜 습관과 나쁜 환경에서 살면은 빨리 암이 생길 수 있는데 반해 좋은 습관과 좋은 환경에서 살면은 나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더라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한 체질로 태어났더라도 나쁜 환경과 나쁜 습관으로 살면은 암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간과하는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만성염증입니다. 저강도 염증, 미세염증이라고도 하는 아주 가벼운 염증을 비롯해서 만성염증이 있게 되면은 거의 모든 암 발생의 배경이 되는 토대가 되는데요.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수면이라든지 휴식을 잘 취하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몸에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고 만성 미세염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게 암이 좋아하는 종양 미세 환경을 잘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시적으로 급성염증, 굶었다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쉬운 예로 잠을 자고 났더니 얼굴이 많이 붓고 무겁다, 이것도 염증입니다. 그리고 알러지가 생기는 것도 염증이고요. 관절염, 류마티스, 퇴행성 관절염, 염자가 붙는 게 다 염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만일 때도 염증 물질이 많이 나오고요. 단 걸 많이 먹어도 올 수 있고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거나 이래도 올 수 있고 스트레스가 많아도 올 수 있고 너무 노동을 심하게 해서 몸이 힘들어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런 염증 유발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 있거나 몸이 무겁거나 피로하거나 이러면은 병원에서 고민감도 CRP라는 검사하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걸 검사해서 미세 염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면은 그걸 없애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의 진행 정도를 봐가지고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데요. 4기는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암을 4기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생존할 수 있는 예후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는데요. 6개월 미만 생존 가능한 경우를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4기라도 간에 전이된 대장암의 경우는 5년 생존이 가능하므로 말기암은 아닙니다. 기억에 남는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던 복막 등으로 전이된 말기 이암 환자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한약, 그리고 암에 효과가 있다는 한약으로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잘 받게 도와드렸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잘 지내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아픈 기억입니다. 지인의 요청으로 잠깐 상담해드렸던 60대 후반의 사업가였습니다. 내시경 사진을 보니까 한 이암 2기 정도로 되어 보였는데요. 수술을 거부하고 대신 암을 잘 치료한다는 도인으로부터 이상한 액상 물질을 받아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걸 복용하고부터 식욕이 돋고 입맛이 돌고 해서 본인은 암이 낫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시경을 했던 대학병원
병원에서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자꾸 연락이 오고 저도 꼭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본인은 민간요법을 더 믿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1, 2년 지나면서 운명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암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사망 원인 단연 1위가 암으로 19.1%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심장질환과 폐렴, 뇌혈관 질환 등이 그 다음 순으로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암은 무엇보다도 의학적 치료가 먼저고요.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환자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암을 반드시 정복시켜 드리겠다고, 반드시 낫게 해드리겠다고 안심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의료진과 소통을 잘해서 정확한 진단을 알고 가장 좋은 치료 옵션을 잘 상의해서 그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암 환자에게 발생하기 쉬운 영양 부족이라든지 체력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이 치료와 회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것을 잘 챙겨드려야 됩니다. 가족이 암 환자에게 해야 되는 첫 번째는 환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 지지를 같이 그런 걸 느껴줘야 되고요. 동행을 해야 되고 생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서는 무책임한 위로, 건성적인 답변, 정보 폭탄, 어떤 게 좋더라 이런 걸 이제 자꾸 강요하거나 억지로 긍정하는 거, 무조건 낫는다, 터무니없는 긍정을 하거나 또 이야기를 할 때 환자를 배제하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죽던 이야기를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리고 가잉 보호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등에 의하면 전체 암 발병의 30에서 50%는 식습관과 생활 개선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도, 암 치료 반응을 높게 하기 위해서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력과 세포 재생의 바탕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 두 번째는 태운 고기,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 이 세 가지는 거의 먹지 않고요. 술과 설탕과 가당 음료, 다섯 번째는 젓갈 같은 염장 음식은 가능하면 안 먹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암뿐만 아니라 치매 발병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위험 인자입니다. 첫 번째, 가공육을 드시면은 아질산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 건강을 나쁘게 하고요. 태운 고기에는 벤조피렌이 많아가지고 대장암이라든지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고온으로 요리한 데는 아크릴아마이드가 많아서 안 좋고요. 또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온으로 요리한 것은 가능하면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과 설탕, 가당 음료는 지방간도 일으키고 비만을 일으키고 염증 물질을 많이 분비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술 자체가 직접적인 해를 끼치기도 하기 때문에 술, 담배, 가당 음료, 설탕 이런 것은 피하고 있고요. 염장식품이나 젓갈류 같은 것은 그 자체가 소금이 많아서 혈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짠 음식 자체가 위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암 발생의 가능성도 높여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무분별하게 먹는 음식과 영양제 중에 그것이 오히려 암세포에게 좋은 영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먹으면 내 몸에 영양이 될 수 있지만 과다하게 쓰면 오히려 내 몸은 큰 덕을 못 보는데 암세포가 크게 덕을 본다면 오히려 안 먹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암 환자가 조심해야 될 영양제로는 고용량의 항산화제, 특히 비타민 A, 비타민 E, 베타카로틴과 같은 고용량 항산화제가 안 좋고요. 철분과 엽산이 많은 붉은 고기라든지 이런 것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고단백 보충제로는 단백질 파우더, 아미노산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해도 내 몸을 좋게 하는 것보다는 암세포를 더 좋게 한다면 오히려 안 먹는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으로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흡수가 잘 되고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자주 조금씩 먹는 것이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암 환자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한데 치료 부작용이라든지 영양 결핍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전략적인 식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양보다는 질, 많이보다는 자주, 고영양, 고흡수를 원칙으로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 등을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식과 운동이 좋기는 하지만은 암의 재발을 줄여주는 절대인자는 아니죠. 보조인자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보장은 아니고 채식과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암 재발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채식과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고요. 두 번째는 잠복암이 있느냐 없느냐에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암의 성격이 돌연 변이가 심하거나 여러 종류의 스타일의 암들이 섞여 있는 암의 생물학적 특성이 다양할 경우, 네 번째는 종양 미세 환경이나 만성 염증이 있느냐 없느냐, 다섯 번째는 환자의 면역력에 따라서 재발이 되고 안 되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잘 먹거나 보조제를 잘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면역이라든지 대사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염증 상태라든지 이런 몸 전체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금연 절주를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균형이 있는 식단으로 음식을 드셔야 되고, 세 번째는 꾸준한 운동과 신체 활동이 중요하고, 네 번째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필요하고, 다섯 번째,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재발 방지의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 병원 쏠림, 어디 병원이가 유명하고 어떤 의사가 유명하다를 너무 찾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가 꼭 나에게 가장 좋은 의사일 수는 없겠죠. 모든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성의를 다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이라든지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표준 치료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경향이 또 환자한테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환자의 특징에 맞게 치료할 수 있는 걸 고려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치료를 받으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면역이라든지 영양관리라든지 통합적인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국 암 환자가 굶어서 죽는다는 말은 비유적인 말이지만 사실에 가까운 수도 있습니다. 암 환자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 체중 감소, 먹어도 자꾸 몸이 마르는 악액질 이런 이유로 주로 사망을 하죠. 한국 의료는 치료 중심이라 영양, 면역, 재활 관리가 매우 부족하죠. 따라서 암 환자에게 치료만큼 중요한 영양과 근육 관리를 잘하고 환자 맞춤형 영양 보충제를 활용하고 염증이라든지 대사균형을 조절하는 통합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이 쉽게 빠지는 잘못된 치료법은 첫 번째, 극단적인 단식이나 절식을 하거나 너무 고기를 안 먹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굶으면 암세포가 죽는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민간요법, 비공식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항산화제나 영양제를 복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네 번째는 검증되지 않는 비과학적 시술이나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섯 번째는 오히려 너무 의학적 치료만 고집하는 것도 가장 좋은 치료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의학적 치료를 완벽하게 따라야 되지만은 약간 보조적인 탄력성을 갖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치료 방향은 의학적 표준 치료를 기반으로 하되 영양, 면역, 생활습관, 심리적 케어를 잘해주고 필요한 경우 한약을 이용한다든지 통합적인 케어를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링거가 때로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물론 링거만으로 환자를 밥을 안 먹고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링거는 응급치료라든지 다른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서 혈관의 루트를 확보한다든지 또는 탈수증,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또는 부족한 영양소를 일시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링거가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링거만으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거나 면역력을 회복시키거나 질병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비싼 약이 왜 비쌌냐면은 만들기가 힘들고 공정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싼 거죠. 그래서 비싸다고 꼭 좋은 거는 아닌데요. 비싼 약이 일반적으로 새로 나온 신약, 표적 치료제라든지 면역 항암제 같은 약들이 굉장히 고가인데 이 고가 약이 모든 암 환자한테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특정 환자한테
나한테만 좋기 때문에 꼭 비싼 약을 쓰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원가가 싼 약이라도 나한테 맞는다면 그게 더 좋은 약이고요. 비싸다고 꼭 좋은 약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방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대증 치료, 토한다면은 토하지 않게 하는 치료를 하거나 그 증상의 원인을 없애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수혈을 하거나 영양제를 보충하거나 백혈구를 교환해 주거나 이런 치료를 할 수 있고요. 한방에서는 오장육부에 평형을 맞추고 기혈순환을 도와주고 체력을 높여주는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의학적인 치료와 한방의 체력을 돕는 이런 치료를 같이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항암제는 암세포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빨리 자라는 세포가 부서지게 이렇게 만든 약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도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모발, 손톱, 점막 이런 것들은 빨리 자라기 때문에 항암제를 쓰면 머리가 빠지거나 손톱이 빠지거나 입이 헐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면역력을 측정하거나 이런 건 어렵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체력이라고 하는 거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체력이 좋으면은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 이런 거에 모두 치료 반응률이 좋아져요. 그리고 부작용도 적어지고 합병증도 적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 면역 관리가 바로 치료 성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면역력은 면역 체계가 가하거나 무력한 것도 아닌 균형 잡힌 상태의 면역력이 가장 강한 면역입니다. 오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첫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지키고 두 번째는 꿈이나 목표를 갖고 그걸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성취하면 기쁨을 누리고 세 번째는 꿈을 항상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고 네 번째는 역지사지나 객관적인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서 마음이 항상 고요한 것이 중요하고 다섯 번째는 항상 베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살게 되면 오래 살게 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 치료는 장기전이죠. 그래서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체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영양관리가 중요하고 특히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고요. 마음이 불안하면은 암이 굉장히 빨리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 공포가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키게 되고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암세포막에 있는 수용체를 자극해서 암이 성장하고 전이를 가속시키기 때문에 특히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암과 친구처럼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도인들이 유체 이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는데요. 보통 사람은 유체 이탈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암은 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분리하면서 암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항암 치료로 암 너를 떠나보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